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아버지라니요? 지금 제가 뭘 잘못 들은 거죠? 믿기지 않겠지만 사실이야. 내가 바로 20년 전에 너랑 엄마만 두고 집 나갔던 그 몹쓸 인간이다. 말도 안 돼. 저희 아버지는 돌아가셨어요. 제가 엄마 손잡고 아버지 유골을 강에 뿌리기까지 했다고요. 어릴 때이긴 하지만 똑똑히 기억하고 있어요. 내가 차마 너랑 엄마를 두고 갈 수가 없어서 이렇게 살아 돌아왔다. 아가, 제발 이 못난 애비를 용서해다오. 쌀맘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얼마 전 돌아가신 줄 알았던 아버지와 20여 년 만에 극적으로 재회한 30대 여성입니다. 살면서 특별한 사건 하나 없는 사람은 없겠지만 제 인생은 그야말로 파란만장함 그 자체였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그 기막힌 인생 이야기를 공유하고 싶어 사연을 보내게 됐네요. 부디 많은 분이 함께 하시고 굴곡진 삶을 견뎌온 저와 아버지에게 따뜻한 응원의 한마디 남겨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보육원 출신인 저는 한방병원에서 간호조무사로 일을 하다 남자를 하나 알게 되었습니다. 상대는 경험을 쌓기 위해 월급쟁이로 취직한 신입 한의사였죠. 그런데 처음 만난 순간부터 남자가 제게 호감을 보이더니 끈질기게 따라다니더군요. 그럼에도 저는 너무 다른 환경 탓에 남자에게 관심 가질 엄두조차 내지 않았네요. 하지만 남자는 포기를 모르는 사람이었어요. 제가 감기에 걸리면 쌍화탕을 들고 찾아오고 생일에는 꽃다발을 한아름 안겨주기도 했습니다. 학교에서도 사회에서도 고아라는 이유로 저를 무시하는 사람들에게 치이기만 했지 그런 귀한 대접을 받은 건 처음이었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남자를 밀어내던 저도 결국 무너지고 말았어요. 능력 있고 멋진 남자가 저를 좋아한다는데 돌부처가 아닌 이상 더 이상 버틸 재간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아무도 모르게 비밀 연애를 하며 1년이 넘는 시간이 흘렀는데 뜻하지 않은 문제가 발생합니다. 바로 제가 생각지도 못한 임신을 하게 된 거죠. 저는 당황해서 어쩔 줄을 모르는데 임신 테스트기를 본 남자친구는 좋아 죽겠다는 표정이더군요. 그래서 남자친구와 함께 산부인과를 찾은 저는 임신 3개월째에 접어들었다는 사실을 확인합니다. 저는 걱정이 태산인데 남자친구는 싱글벙글 웃으며 제게 잠옷까지 사먹였죠. 그러면서 자신있게 말했어요. 자기가 무슨 걱정하는지 다 알겠는데 이제 그런 걱정은 내려놔도 된다니까. 그동안 엄마가 친구들이 손주 안아보는 걸 얼마나 부러워하셨는데. 근데 이렇게 우리한테 아기가 생겼잖아. 엄마가 대놓고 좋아는 안 하셔도 아마 반대는 못 하실 거야. 하지만 그건 남자친구의 오산이었습니다. 처음 인사드리러 간 날 제 이야기를 들은 시어머니가 냅다 소리를 지르며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뭐 간호조무사? 거기다 보육원? 아니, 내가 지금 무슨 악몽을 꾸고 있는 거 아니냐? 놀라셨을 거 알아요. 근데 은서 정말 좋은 여자고 무엇보다 저희한테 아기가 생겼어요. 엄마가 그렇게 부러워하시던 손주가 생긴 거라고요. 손주는 무슨? 난 저렇게 뻔뻔한 애한테서 손주 얻을 생각 없다. 유전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 건데. 저렇게 근본도 모르고 못 배운 애한테서 나온 애가 어디 제대로 된 애겠어? 엄마, 내가 듣겠어요. 어떻게 엄마 핏줄한테 그런 말씀을 하실 수가 있어요? 나는 그런 거 모르겠고 이 결혼은 절대로 안 되는 일이니까 너도 저 요물 같은 계집애 얼른 냉수 먹고 속 차리게 해라. 그게 무슨 말도 안 되는 말씀이세요. 그럼 애는 어쩌고요? 요즘 애 낳고 몇 년씩 살다가도 뻑하면 이혼하는 마당에 그게 뭐 그렇게 대수라고 그래?
병원 가면 다 알아서 해줄 텐데. 아니요. 저는 그럴 생각 없어요. 지금 저한테는 이 여자랑 뱃속에 있는 아이가 세상 누구보다 더 귀하다고요. 엄마가 허락 안 하신다고 해도 저는 이 사람이랑 꼭 결혼합니다. 아니, 내가 너 하나 잘 키우겠다고 얼마나 고생했는지 알면서 어떻게 그런 소리를 해? 과부라고 손가락질 받으면서도 너 눈칫밥 안 먹이려고 내가 체가도 안 하고 버티었어. 근데 여자 하나에 눈이 멀어서 어미 앞에서 그게 할 소리냐? 그러니까요. 엄마도 남들한테 무시당하면서 길에 꽃 없이 사는 게 얼마나 힘든지 뻔히 아시면서 왜 은서한테는 상처를 주세요? 너야말로 아들이라는 놈이 내가 왜 그 고생을 참으면서 널 한의사까지 만들었는지 모르는 거야. 천대받는 인생은 나 하나면 족하다. 너는 그런 그늘에서 벗어나서 사람들한테 대접받으면서 잘 살라고 그런 거야. 근데 하필 데려와도 저런 박복한 애를 데려와서 그 팔자를 대물림하겠다는데 나더러 어떻게 손 놓고 보고만 있으란 거야. 그게 무슨 말도 안 되는 말씀이세요. 은서 박복하지 않아요. 저랑 살면서 그동안 고생한 거 다 잊고 행복해지면 된다고요. 그러니까 엄마도 반대만 하지 마시고 저희 지켜봐 주세요. 엄마가 바라는 대로 제가 남들한테 대접받는 사람이 되려면 이 사람이 꼭 필요해요. 저는 지금 이 사람이랑 아기 위해서 누구보다 열심히 살 준비가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수로? 네가 아무리 한의사라고 해도 맨 몸뚱이 하나만 가지고 성공하기가 그리 쉬운 일 같아? 크보복 없이 태어났으면 든든한 처가 배경이라도 있어야 번듯한 한의원이라도 하나 차릴 거 아니야. 저런 천혜고아랑 결혼해서 어떻게 성공하겠다는 건데. 네? 그러니까 엄마는 제가 처가덕이나 보면서 호의호식하게 하려고 한의대에 보내셨단 말씀이세요. 그래, 그게 뭐가 어때서? 자식 키우는 사람들이 기를 쓰고 돈 벌어 공부시키는 게 다 그런 이유지. 내 자식 좋은 조건 갖추게 해서 격에 맞는 짝 만나 잘 살게 하고 싶은 거. 그거 말고 뭐 별거 있어? 엄마는 아들을 그렇게 못 믿으세요. 저는 그깟 처가 배경 없어도 저 혼자 힘으로 얼마든지 성공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걱정 붙들어 매시라고요. 그렇게 남의 한의원에서 월급이나 받으면서 어느 세월에 아무리 여느 직장인들보다 많이 받는다고 해도 월급쟁이는 월급쟁이야. 그 돈 받아 네 이름으로 번듯한 한의원 하나 차리려면 얼마나 걸릴지 생각이나 해봤니? 자기 부모랑 처가에서 도움받아 처음부터 지 사업 시작하는 사람들 따라가려면 숨이 헐떡이게 따라가야 돼. 나는 내 아들이 그렇게 사는 꼴은 보기 싫다. 저 아직 젊어요. 열심히 해서 성공하는 거 꼭 보여드릴 테니까 제발 마음 좀 돌려주세요. 그러니까 쉬운 길을 놔두고 왜 가시밭 길을 가겠다는 거야. 나는 너 그렇게 아등바등 사는 꼴 보고 싶어서 그 고생을 한 게 아니란 말이야. 지금도 한의원을 차려준다, 아파트를 사준다. 온갖 조건 내세우면서 자기 딸 한번 만나보라는 사람들이 줄을 섰어. 긴 말 필요 없다. 오늘 이후로 저 화상 다시는 내 눈에 띄지 않도록 해라. 그렇게 어머님은 이 말의 여지도 남기지 않고 저를 내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혼자라도 아이를 낳아 키우겠다고 결심하며 예비시댁을 나왔죠. 하지만 남자친구는 절대 헤어질 생각이 없다며 조금만 더 시간을 달라고 하더군요. 그렇다고 제가 그 말에 희망을 가진 건 아니었어요. 그동안 남자친구가 시어머니 혼자 얼마 고생하며 아들을 키웠는지 늘 입버릇처럼 말해왔거든요.
그래서 남자친구와 어머님의 사이가 얼마나 애틋한지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남자친구가 어머님의 고집을 꺾지 못해 울며 겨자 먹기로 저를 떠난다고 해도 원망하지 않기로 마음먹었네요. 하지만 그런 제 의사와는 상관없이 남자친구는 자기 어머니와 심하게 격돌하는 것 같았어요. 그 모습을 보고 있는 제 마음도 편치는 않았네요. 긴 고민 끝에 제가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해줄 수 있는 일은 조용히 떠나주는 일이라고 생각했답니다. 결국 오랜 고민 끝에 저는 남자친구 몰래 한의원을 그만두고 이사도 하기로 마음먹었어요. 물론 아기는 어떻게든 혼자 힘으로 낳아 키우겠다고 다짐했죠. 그런데 그 결심을 하고 이틀 뒤 저희 집에 생각지도 못한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바로 제 이름만 들어도 치가 떨린다던 시어머니가 아무 연락도 없이 찾아오신 겁니다. 저는 깜짝 놀라 상대와 눈도 맞추지 못하고 얼어붙은 듯 서 있었어요. 그러자 시어머니가 갑자기 우악스러운 손의 내미로 제 팔을 잡아 끌며 말씀하셨네요. 너 계속 이렇게 버티면 내가 어쩔 수 없이 받아줄 거라고 생각하지? 어린 판푸너치도 없는 생각이다. 그러니 더 늦기 전에 어서 병원에 가자. 네, 병원이라뇨?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저 벌써 임신 4개월이 넘었어요. 그러니까 더 늦으면 안 된다고 하잖아. 어머니, 제발 이러지 마세요. 안 그래도 저 떠날 생각이었어요. 그래서 현우 씨 몰래 한의원도 그만뒀어요. 정말이에요. 그냥 죽은 듯이 숨어서 아기만 낳고 살 수 있게 해주세요. 다시는 현우 씨 앞에는 얼씬도 하지 않을게요. 약속드려요. 네가 이제야 주제 파악을 한 모양이로구나. 근데 그럴 거면 진즉에 애 가진 걸 모르게 하던지. 이제 와서 그래봐야 무슨 소용이 있어. 네가 그렇게 사라진다고 현우가 포기할 것 같냐? 내 아들은 내가 잘 알아. 네가 그 애를 낳는 한 현우는 세상을 다 뒤져서라도 너를 찾아낼 거다. 그러니 문제들에는 아예 세상 밖으로 나오지 못하게 해야 해. 제발 이러지 마세요. 제가 현우 씨가 못 찾는 곳으로 떠나겠다니까요. 꽁꽁 숨어서 죽은 듯이 살게요. 제발이요. 제가 아무리 울부짖고 매달려도 시어머니는 눈 하나 꼼짝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어떻게든 저를 병원에 데려가야겠다는 생각에 눈에는 살기가 가득했습니다. 저는 숨막히는 공포를 느끼고 미친 듯이 발버둥쳐 시어머니의 소나기를 벗어났습니다. 그리고 정신없이 달려 집 앞 골목까지 도망쳤습니다. 하지만 놀라고 무리를 한 탓인지 갑자기 배에서 통증이 느껴졌어요. 그런데 그때 골목 어귀를 달려나오는 시어머니의 모습이 보이더군요. 공포와 두려움에 정신이 없던 저는 그만 눈앞에 보이는 검은색 승용차에 냅다 올라타 버렸습니다. 그러자 뒷좌석에 앉아있던 노신사가 얼마나 놀랐는지 제대로 말을 잇지도 못하더군요. 아니, 이게 무슨...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다급한 일이 생겨서요. 사람 하나 살리는 셈 치고 제발 어디라도 좀 가주세요. 부탁드립니다. 저는 당장 내리라는 부르림을 각오하고 한 말인데 잠시 생각에 잠겼던 노신사는 운전대를 잡은 남자를 향해 이렇게 말하더군요. 박 기사, 일단 얼른 출발하지. 그래서 저는 한숨 돌리며 뒤돌아 저를 따라오던 시어머니를 바라봤습니다. 제가 순식간에 눈앞에서 사라지자 발을 동동 구르며 분해서 어쩔 줄을 모르는 모습이 보이더군요. 그런데 순간 극도로 긴장한 몸이 순식간에 풀어지면서 갑자기 배에 통증이 느껴져 저도 모르게 입으로 신음이 새어나왔네요. 그러자 노신사가 놀라서 입을 열었어요. 아니, 무슨 일입니까? 어디가 안 좋아요?
그게 아니라 사실 제가 임신 중이거든요. 죄송한데 혹시 가까운 산부인과에 좀 세워주실 수 있을까요? 네? 임신이요. 노신사는 임신이라는 제 말에 화들짝 놀라더니 눈동자까지 흔들렸어요. 그러더니 허둥대며 기사에게 가장 가까운 산부인과에 가라고 지시했네요. 그래서 곧바로 산부인과 진찰을 받게 된 저는 다행히 아기에게는 큰 이상이 없다는 말을 듣고 안심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유산기가 있으니 무조건 안정을 취하라는 말이 따라왔죠. 그런데 진료를 마치고 생각하니 제 손에는 휴대폰도 지갑도 들려있지 않더라고요. 시어머니를 피해 나오느라 그런 걸 챙길 여력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하나 고민하다 양해를 구하기 위해 간호사에게 다가가 입을 열었습니다. 저 죄송한데 제가 급하게 나오는 바람에 지갑을 못 챙겼습니다. 정말 염치 없지만 진료비는 집에 돌아가서 송금해드리면 안 될까요? 아, 병원비는 아까 일행분이 다 내셨는데요. 아예 영양제까지 한 대 맞게 해달라고 그것까지 다 계산하셨는데 그분이 보호자 아니세요? 네, 영양제까지요? 저는 얼결에 간호사가 이끄는 대로 수액까지 한 대 맞고 병원을 나서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아무 정보도 모르는 노신사에게 어떻게 병원비를 갚아야 하나 고민하고 있었죠. 한때 뜻밖에도 병원 앞에는 저를 내려준 그 검은색 승용차가 그대로 서 있었어요. 그러더니 마치 저를 기다렸다는 듯 운전기사가 얼른 내려 차 문까지 열어주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차에 오른 저는 노신사를 향해 감사 인사를 전했죠. 병원비까지 내주셨다는 말씀 들었어요. 정말 이 은혜를 어떻게 갚아야 할지 모르겠어요. 수행 마느라 시간이 꽤 지체됐을 텐데. 죄송하지만 제가 지금은 지갑이 없어서요. 혹시 계좌번호 알려주시면 병원비는 바로 보내드릴게요. 아까 들으니 아이한테는 이상이 없다고 하더군요. 다행입니다. 몸은 좀 어떤가요? 도와주신 덕분에 지금은 괜찮아졌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그런데 다시 그 집에 돌아가도 되겠어요? 아까 슬쩍 보니 누군가를 피해서 도망친 것 같은데. 아, 네. 그게 사정이 좀 있어서요. 그렇다고 어디 특별히 다른 곳에 가 있을 것도 마땅치 않고. 저기, 그럼 내가 경기도 쪽에 별장이 하나 있는데 괜찮으면 거기 가 있을 생각 없어요? 네? 선생님 별장이에요? 아니, 아무리 그래도 그런 신세까지 질 수는 없죠. 초면에 이렇게 도와주신 것도 너무 감사한데. 괜찮아요. 이것도 다 인연인데 어려운 일 당한 사람을 모른 척 할 수가 없어서 그래요. 별장에는 아무도 없으니 혼자 편하게 며칠 쉰다고 생각하면 돼요. 아까 들으니 유산기도 있어서 안정이 필요하다던데. 그 집에 돌아갔다가 혹시 또 같은 일이 반복될까봐 걱정이 되네요. 사실 저도 그 상태로 다시 집에 돌아갈 엄두가 나지 않는 건 사실이었어요. 도끼를 품고 달려드는 시어머니의 손길이 어찌나 거칠던지 젊은 저도 당해내기가 쉽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참을 고민하자 노신사가 부드러운 음성으로 자신을 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처음 보는 사람을 따라 나서기가 쉽지 않을 것 같으니 내가 간단하게 소개를 좀 할까요? 나는 지난 20년간 중국에서 사업을 했어요. 한국에서 거의 빈털터리인 채로 쫓기다시피 중국에 건너갔는데 운이 좋게도 거기서는 일이 잘 풀렸죠. 그래서 정신없이 일하다가 얼마 전에 찾고 싶은 사람이 있어 다시 돌아온 거예요. 여기
내 명함이에요. 노신사가 건넨 명함에는 선명한 글자로 이름 석자와 한 회사의 사장임을 알리는 직위가 적혀 있었습니다. 그래서 망설여지기는 했지만 눈 딱 감고 그 노신사를 따라 나서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상대방의 태도도 점잖아 보이고 무엇보다 그 별장이 아니면 딱히 달리 숨어있을 곳도 떠오르지 않았거든요. 저희는 차로 1시간쯤 거리에 있다는 남양주의 한 소도시로 향했습니다. 가는 동안 저는 예비 시어머니에게 쫓기게 된 사연을 넋두리하듯 털어놓았죠. 그러자 제 말을 듣던 노신사가 안색까지 변하며 저 대신 분노해 주었답니다. 그렇게 저는 뜻밖의 인연을 만나 절체절명의 위기를 무사히 넘길 수 있었네요. 게다가 별장에서의 하루하루는 정말 꿈같이 편안한 시간이었어요. 부모님을 잃고 보육원을 거쳐 사회에 나오기까지 모든 시간을 통틀어 그렇게 편안한 시간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매일매일이 치열한 전쟁 같고 하루하루 살아내기가 고달픈 게 고아의 삶이거든요. 하지만 저라고 어디에 처음부터 고아였겠어요? 사실 저도 의류 제조 공장을 운영하는 부모님 밑에서 부족함 없이 자란 외동딸이었답니다. 아버지는 늘 바쁘셨지만 듬직한 분이셨고 엄마는 다정하셨죠. 하지만 제가 7살 때 아버지가 사기를 당하시는 바람에 가세가 급격히 기울고 말았습니다. 집에는 언뜻 보기에도 위협적인 빨간 딱지들이 붙고 사람들이 줄기차게 찾아와 아버지에게 욕설을 퍼부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엄마가 한밤중에 잠든 저를 흔들어 깨우며 이렇게 말씀하셨답니다. 은서야, 은서야, 우리 이사 가야 하니까 빨리 일어나서 옷 입어. 지금 이사 간다고? 나 유치원 친구들한테 인사도 못 했는데? 우리 지금 그럴 시간 없어. 얼른 일어나. 아빠 기다리셔. 그러더니 눈도 제대로 못 뜬 제게 대충 옷을 입히고 조용히 집을 빠져나와 아버지가 미리 불러놓은 택시를 탔죠. 짐이라고는 부모님 손에 들린 가방 몇 개가 전부였어요. 저는 한참이 지난 후에야 그게 빚쟁이들을 피하기 위한 야반도주였다는 걸 깨닫게 됐네요. 그때 부모님이 선택한 곳은 부산이었습니다. 거기에 엄마의 사촌 언니가 살고 계셨거든요. 그 집에서 방 하나를 내어주기로 해 신세를 지게 된 거죠. 그런데 부산에 도착하고 일주일 뒤 아버지가 갑자기 저를 꼭 끌어안더니 이런 당부를 하시더군요. 은서야, 여기서 조금만 기다리면 아빠가 돈 많이 벌어서 은서랑 엄마 데리러 올게. 그동안 엄마 말씀 잘 들으면서 기다릴 수 있지? 우리 은서 초등학교 입학하기 전에는 꼭 돌아올 거야. 그동안 한글 공부 열심히 하고 있어야 한다. 응? 그게 무슨 말이야? 엄마랑 나만 놔두고 어디 가는데? 그냥 우리도 따라가면 안 돼? 안 돼. 아빠 돈 벌러 가는 거야. 우리 은서 입학할 때 입을 예쁜 원피스 사서 돌아올게. 딱 5달만 기다려. 알겠지? 싫어. 나도 따라갈래. 하지만 아버지는 그렇게 울며 매달리는 저를 떼어내고 눈물 흘리는 엄마를 안아준 뒤 집을 나섰습니다. 돈을 벌어 돌아오겠다는 약속을 남긴 채로 말이죠. 그런데 5달만 기다리라던 아버지는 그 뒤로 1년이 지나도록 돌아오지 않았어요. 입학식 때 입을 옷을 기다리던 저는 결국 엄마가 옆집에서 얻어온 옷을 입고 초등학교에 들어가야 했네요. 그래도 엄마와 저는 아버지를 기다렸습니다. 한 번도 저희에게 거짓말한 적이 없던 아버지니까 약속을 꼭 지킬 거라고 믿었어요. 하지만 아버지가 전해온 소식은 엄마를 기절시키고 어린 저를 오열하게 만들었네요. 느닷없이 경찰이 찾아와 섬유 공장에서 일하던 아버지가 화재로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전한 겁니다. 사실 하마터면 저희는
아버지의 죽음도 모르고 지낼 뻔했어요. 그때까지 빚쟁이들의 눈을 피하느라 전입신고를 못하던 엄마가 제 초등학교 입학 때문에 저를 이모네 등본에 올렸거든요. 그래서 그 덕에 가까스로 아버지의 죽음을 전해 듣게 된 거죠. 그렇게 절망적인 소식을 들은 엄마는 허둥지둥 달려가서 아버지의 유품을 끌어안고 통곡했습니다. 그리고 두 사람의 고향인 경북의 한 마을에서 아버지를 강물에 떠나보냈답니다. 아직 어린 나이였지만 그날 엄마와 제가 얼마나 서럽게 울었는지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이 나지요. 그 뒤로 엄마는 저와 함께 험한 세상을 살아내기 위해 온갖 고생을 다했습니다. 그러다 마지막에는 풀빵 장사까지 하게 됐죠. 사실 엄마도 그전까지는 식당에서 설거지도 하고 건물 청소도 했어요. 그런데 일을 하다 쓰러진 엄마가 암 선고를 받자 환자를 쓰기가 불편하다며 사람들이 더 이상 엄마에게 일자리를 주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궁지에 내몰린 엄마가 전 재산을 털어 중고 풀빵 기계를 사서 거리로 나선 겁니다. 그러느라 치료도 제대로 받지 못했던 엄마는 40도 안 된 젊은 나이에 저를 남겨둔 채 유명을 달리하셨습니다. 제가 아이를 갖고 보니 그때 엄마가 얼마나 찢어지는 가슴을 안고 눈을 감으셨을지 가슴이 다 먹먹해지더군요. 그렇게 부모를 전부 잃은 저는 사촌 이모의 손에 이끌려 보육원에 맡겨지게 됩니다. 별장에서 지내는 일주일 동안 유난히 그 힘들었던 어린 시절의 기억이 물밀듯이 밀려왔어요. 하지만 그런 기억이 꼭 슬픈 것만은 아니었습니다. 보육원에는 부모의 얼굴도 모르는 아이들이 숱했는데 그래도 어린 시절의 추억이 남아있다는 것만으로 정말 감사한 일이었거든요. 그리고 저를 사랑해준 부모님이 계셨다는 사실만으로도 저는 살아갈 힘을 낼 수 있었습니다. 한데 그렇게 편안한 시간을 보낸 지 일주일쯤 지난 어느 날 별장에 반갑지 않은 사람이 찾아왔습니다. 바로 저를 궁지로 몰아넣었던 시어머니였죠. 그날 아침 먹은 식탁을 정리하는데 조용한 집안에 갑자기 벨소리가 울려 퍼졌어요. 그리고 삽시간에 불길한 기운이 온몸을 감싸더군요. 떨리는 가슴을 안고 인터폰을 확인하던 저는 소스라치게 놀라고 말았습니다. 어떻게 알았는지 시어머니가 거기까지 따라와 제 이름을 부르고 있었던 겁니다. 예, 은서야. 너 여기 있다는 거 듣고 왔다. 문 열어라. 우리 얘기 좀 하자. 여긴 어떻게 알고 오신 거예요? 전 할 말 없어요. 괜찮으니 문 열어. 그날은 나도 한군에서 실수한 거다. 너한테 더 이상 함부로 하지 않을 테니 어서 문 열어라. 너 그렇게 없어지고 나서 우리 현우도 애가 달아 한의원에 출근도 못하고 미친놈처럼 널 찾아다니고 있어. 현우 씨가요? 그래, 내가 할 말이 아주 많아. 그러니 문 좀 열어다오. 안 돼요. 저는 어머님이랑 더 이상 할 말 없다고 했잖아요. 계속 이러시면 경찰 부를 거예요? 얘가 속고만 살았니? 그날 일은 내가 사과하마. 그동안 고생해서 키운 아들이 뜻대로 되지 않으니 나도 눈이 돌아갔던 것 같아. 그러니까 문 좀 열고 우리 이성적으로 얘기하자. 나도 너희 더 이상 반대하지 않겠다는 말 하러 온 거야. 정말이세요? 그래. 내 손주 가진 귀한 몸에 내가 몹쓸 짓을 하려고 했다. 정말 진심으로 사과하마. 그 말을 듣고 한참을 고민하던 저는 용기를 내고 문을 열어 시어머니와 마주섰습니다. 그러다 정말 시어머니는 미안함이 가득 담긴 표정으로 제 손을 붙잡더니 이렇게 말했어요. 너 무사히 잘 있었구나. 고맙다. 너한테 무슨 일이라도 있었으면 내가 우리 아들 얼굴을 어떻게 볼지
정말 앞이 캄캄하더라. 그날은 내가 무슨 악기에 씌었었나 보다. 다시는 그런 일 없을 거라고 약속하마. 네가 그렇게 귀한 딸인 줄도 모르고 내가 평생 후회의 실수를 할 뻔했어. 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귀한 딸이라뇨? 아유, 숨길 필요 없어. 내가 어제 네 아버지 만나 뵙고 여기 있다는 것도 직접 듣고 온 거니까. 마음 같아서는 어젯밤에 당장 찾아오고 싶었는데 너 편히 쉬는 거 방해할까봐 꼭 참았다가 오늘 온 거란다. 그러니까 그게 무슨 말씀이시냐고요? 저희 아버지라뇨? 너 왜 그러니? 이 별장 주인이 너희 친아버지잖니? 네. 아니 그게 무슨... 저는 귀로 듣고도 믿기지 않는 시어머님의 말씀에 영혼을 몰라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자 시어머니가 웃으며 다시 입을 열었어요. 처음에 내가 얼마나 놀랐는지 아니? 아니 글쎄 어떤 남자가 뜬금없이 찾아와서 네 아버지라는 통에 말문까지 막히더라. 그런 능력 있는 아버지를 찾았으면서 왜 말을 안 했니? 너희 아버지가 가진 강남 상가에 우리 현우 한의원 열어주시겠다고 하더라. 그리고 그 근처에 34평 아파트도 마련해 주시기로 했고. 아유, 어디서 너 같은 복덩이가 굴러왔는지 내가 어제는 자다가도 웃음이 나더라. 그게 정말이세요? 그럼 너희 아버지야 그 정도 해주시는 건 일도 아니실 것 같던데? 고국도 아니고 그 먼 중국에서 그렇게 성공하기까지 얼마나 힘드셨겠니? 앞으로 너랑 현우가 가까이 모시면서 효도 많이 해야 될 것 같다. 아우 참, 지금 생각해도 꿈만 같구나. 사실 너희 아버지가 보여준 친자 확인 검사지가 아니었으면 정말 믿기 힘들었을 거야. 친자 확인이요? 그래. 내가 믿지 않을까봐 걱정되셨는지 너희 아버지가 어제 그거 들고 우리 집에 찾아오셨더라. 하긴 고아인 줄 알았던 애가 갑자기 재력가 외동딸이라니. 널 쉽게 믿을 수가 있겠니? 근데 얘, 너 혹시 내가 너한테 한 짓 우리 현우한테 말할 생각은 아니지? 그거 알면 현우가 날 어떻게 볼지 너도 모르는 게 아닐 테니 말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한다만. 네? 뭐라고 하셨어요? 저는 시어머니가 쏟아내는 충격적인 이야기에 정신이 없어 마지막 말을 듣지 못해 되물었습니다. 그러자 제가 다 듣고도 모르는 척한다고 생각했는지 시어머니가 얼굴까지 붉히면서 저자세로 입을 열더군요. 아니, 병원에 가자고 내가 너 끌어낸 거 말이야. 그건 제발 우리 현우한테는 죽을 때까지 비밀로 좀 해다오. 어차피 다 지난 일이고 다행히 별일도 없었잖니. 아, 네. 그래. 넌 그렇게 대답할 줄 알았다. 우리 현우가 마음 아파할 일은 말해서 좋을 게 없지. 네가 이렇게 속이 깊으니 현우가 그렇게 널 좋아했나 보다. 내가 아들 하나는 참 잘 키웠지 뭐냐? 너같이 숨은 보석을 아무나 알아보는 법이 아니지 않니? 애가 보는 눈이 있어. 정신없는 제가 건성으로 한 대답에 시어머니는 좋아서 어쩔 줄을 모르며 혼자 북치고 장구치고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저는 도대체 뭐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 건지 알 수 없어 정신이 하나도 없었지요. 그런데 그때 마당으로 낯이 익은 검은색 승용차가 들어섰어요. 그러더니 차에서 내린 노신사가 집 안으로 들어서는 게 보였답니다. 그러자 그 모습을 본 시어머니가 호들갑을 떨며 아는 척을 하더군요. 어머나 사돈어른,
은서 보러 오셨군요. 안 그래도 제가 걱정돼서 잠 한숨 못 자고 아침 일찍 먼저 와 있었답니다. 다행히 애가 얼굴도 좋아지고 마음도 안정된 것 같네요. 이러지 말고 이리 와서 차 한잔하면서 얘기하시죠. 시어머니는 마치 자기가 집주인이라도 된 양 주방으로 걸어가 커피 내릴 준비를 했어요. 하지만 노신사는 시어머니를 바라보며 정중히 거절의 의사를 밝히더군요. 사돈, 죄송하지만 제가 딸이랑 둘이 할 말이 있으니 자리를 좀 피해 주시겠어로? 어제 다 못 나눈 이야기들은 정식으로 상견례 날을 잡아 다시 산 이야기로 하죠. 예? 그럼 그렇게 할까요? 저도 오늘은 애 얼굴만 보러 온 거라. 그럼 오늘은 이만 가볼 테니 사돈어른 좋으신 날로 상견례 날 잡아서 연락 주세요. 저야 언제든지 날짜 맞출 수 있으니까요. 그러죠. 그럼 살펴가세요. 참, 저희 기사가 댁까지 모셔다 드릴 테니 제 차 타고 가시고요. 어머나 감사합니다. 안 그래도 택시비가 꽤 나와서 걱정하고 있었거든요. 그럼 신세를 좀 져도 될까요? 걱정하지 말고 편하게 들어가세요. 아유, 이렇게 감사할 때가. 아가, 나 오늘은 먼저 들어갈 테니 몸조심 잘하고 있거라. 그리고 아까 나랑 한 약속은 꼭 지킬 거라고 믿어마. 그러더니 보기에 민망할 정도로 굽신거리며 집을 나서더군요. 그리고 드디어 집안에는 저와 노신사 두 사람만 남게 되었죠. 저는 시어머니에게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은 뒤라 무슨 말을 꺼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하지만 그때까지도 저는 시어머니가 뭔가를 착각하고 혼자 생쇼를 한다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많은 침을 삼키며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죠. 배려해 주신 덕분에 너무 편하게 잘 지냈습니다. 그런데 제 남자친구 어머님이 뭔가를 착각하신 것 같아요. 자꾸 이상한 말씀을 하셔서. 착각하신 거 아니라 은서야. 네? 그게 무슨... 나 잘 보거라. 너 8살 때 헤어졌지만 애비 얼굴을 그렇게 전혀 기억을 못하겠니? 저 죄송하지만 저희 아버지는 돌아가셨어요. 사장님이 뭔가 크게 착각하신 것 같네요. 그리고 전해주신 명함에 있던 성함도 저는 모르는 이름이었어요. 그날 너희 집 앞에 왜 내 차가 서 있었는 줄 아니? 내가 5년 전부터 너 찾아 전국을 다 돌아다녔다. 처음에는 우리가 헤어진 두산에서 보육원이랑 보육원은 다 뒤져봤어. 그리고 네가 서울에 갔다는 말을 듣고 그때부터 또 정신없이 온 서울을 다 뒤졌지. 그러다가 얼마 전에 드디어 너를 찾은 거야. 그런데 내가 갑자기 아비라고 나서면 네가 당황스러울 거란 생각에 몇 날 며칠을 고민하느라 매일 거기서 네가 오가는 것만 바라보고 있었다. 그날도 그래서 거길 갔던 건데 네가 그 여자한테 쫓기다가 갑자기 내 차에 올라타더구나. 네? 그게 무슨 말도 안 되는 말씀이신지. 저희 아버지는 분명 20년 전에 돌아가셨는데 20년 전에 돌아가신 분이 어떻게... 은서야, 이 애비가 잘못했다. 아무리 먹고 살기가 힘들어도 가족이 헤어지면 안 되는 거였는데. 아니, 내가 몇 년이라도 널 빨리 찾았다면 네가 이런 수모는 안 겪어도 됐을 텐데. 노신사는 울먹이느라 제대로 말을 잇지도 못했어요. 그러더니 종이 한 장을 내밀며 다시 입을 열더군요. 이거 봐라. 내가 어제 너희 예비 시어머니한테 보여줬던 우리 친자 확인 검사 결과지다. 내가 널 여기 데려다 주던 날
네 어깨에 붙은 머리카락을 가져가서 검사한 거다. 노신사가 내민 종이를 받아든 저는 숨막히는 긴장감을 느끼며 조심스럽게 서류를 펼쳐봤습니다. 그때 선명한 글자로 저와 노신사가 친장한 게임을 알려주는 숫자가 눈에 들어왔죠. 그 순간 저도 모르게 눈물이 터져나와 억지로 울음을 삼키며 물었어요.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에요? 그럼 정말 사장님이 우리 아버지란 말씀이세요? 그래, 내가 네 애비다. 입학식에 입을 원피스 사서 돌아오겠다던 약속 못 지켜서 미안하구나. 내가 너무 늦어버렸지? 벌써 20년이나 늦었으니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다. 말도 안 돼. 아빠,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에요? 저는 경악을 감추지 못하고 아버지를 향해 소리쳤습니다. 돌아가신 줄로만 알았던 아버지가 눈앞에 나타났으니 어떻게 제정신일 수가 있었겠어요. 아버지는 눈물을 흘리시면서도 차분하게 그동안 살아오신 이야기를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어디서부터 말을 꺼내야 할지 모르겠구나. 그래, 내가 부산을 떠나던 날부터 얘기해야 할까? 그때 나는 어떻게든 돈을 벌어 빚을 갚고 다시 너랑 엄마한테 돌아가겠다고 이를 악물고 결심했단다. 그래서 무작정 이 자리를 찾아 전국을 떠돌아다녔지. 공사판에서 짐도 날라보고 트럭 운전도 해봤다. 그렇게 하루에 서너 시간 자면서 악착같이 돈을 벌었어. 그런데 생각보다 돈 버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었단다. 빚 갚을 돈을 마련해서 돌아가려면 5달은 어림없는 시간이었지. 그래서 차일피일 돌아갈 날을 미루면서 돈을 벌다 한 섬유공장에 들어갔어. 거기서도 난 야근을 도맡아 하면서 돈을 벌었지. 그렇게 모은 돈은 금과 하나를 사서 차곡차곡 현금으로 모으고 있었고, 빚쟁이들 때문에 압류가 들어와서 은행 거래를 할 수가 없었으니 통장을 만들 수도 없었거든. 그런데 갑자기 생각지도 못한 일이 생긴 거야. 이 일이란요? 그때 공장에는 중국에서 온 노동자들이 많았는데 나랑 꽤 친하게 지냈던 조선족 하나가 추위를 많이 타는 친구였어. 마침 그날 내가 작업복을 빌려주고 잠시 외근을 나갔다 왔지. 그런데 그 사이에 공장에 불이 난 거야. 그래서 삽시간에 공장이 다 불에 탔다. 그때 그 소식이 뉴스에도 나오고 그랬지. 근데 그때 불에 타다만 시신의 옷에서 내 지갑이 나왔다는구나. 아, 아버지가 옷을 빌려줬다는 조선족이 그럼. 그래, 멀리 돈을 벌러 왔다가 사고를 당한 거지. 근데 사건이 아주 이상하게 돌아가더라. 그 사람 옷에서 타다만 신분증이 나오니 훼손된 사체를 나라고 단정짓게 된 거야. 그래서 나는 순식간에 이 세상에 없는 사람이 되고 말았다. 하지만 난 그걸 알면서도 바로잡지 않았어. 빚쟁이한테 쫓기던 신분을 버리기로 결심했거든. 그래서 바로 다음날 집에 있던 현금을 모두 싸들고서 죽은 남자의 신분으로 중국으로 건너갔다. 그리고 빚 갚으려고 모아뒀던 돈을 종잣돈 삼아 다시 의류 사업을 시작했지. 물론 처음에는 말도 안 통하고 의심하는 사람들도 많아 힘들었다. 그래서 하루 2시간씩 자면서 말과 글을 배웠어. 그러면서도 돈을 벌어 한국에 돌아올 날을 손꼽아 기다렸지. 근데 막상 돈을 벌자 한국에 나올 엄두가 나지 않더구나. 죽은 사람의 신분을 훔쳐 살아온 것도 겁이 나고 너와 엄마를 볼 면목 또한 없었어. 혹시나 너희 엄마가 그 사이에 새 사람을 만났을지도 모른다는 생각도 들었고.
그러느라 시간만 잡아먹다 큰 결심을 하고 돌아왔는데 엄마는 먼저 떠나고 너는 어디로 갔는지 알 수가 없게 됐던 거지. 어떻게 그런 일이? 그게 정말 사실이에요? 그래. 그래도 나는 포기하지 않고 사람을 써서 틈날 때마다 한국에 나와 너를 찾았어. 그러면서 너를 찾게 되면 지려고 상가도 사고 이 집도 짓게 된 거란다. 언젠가는 너를 꼭 만날 수 있을 거라는 희망을 버릴 수가 없었거든. 근데 그날 너를 만나 남자네 집에서 구박당하는 모습을 보니 피눈물이 나더구나. 그래서 널 여기 숨겨두고 사람을 시켜 남자네 집을 알아내 찾았다. 마음 같아서는 집안을 다 뒤집고 싶었다만 뱃속에 있는 내 손주를 생각하니 차마 그럴 수가 없겠더라. 그래서 너희 예비 시어머니한테 내 신분을 밝히고서 그 집 아들한테 한의원을 차려주고 집도 사주겠다고 한 거다. 너한테 알리지 않고 독단적으로 일을 진행해서 미안하구나. 왜 이제야 오셨어요? 그깟 돈이 뭐라고? 그때 저랑 엄만 돈보다 아버지가 더 필요했어요. 아무리 힘들어도 가족들이랑 같이 버텼어야죠. 미안하다 미안해. 그때는 못난 애미 때문에 고생하는 너랑 엄마를 보는 게 죽기보다 힘들더구나. 그래서 내가 멍청한 선택을 했어. 엄마가 얼마나 고생하다 돌아가셨는데 가족만 남도록 말라가면서도 제대로 치료 한번 못 받아보셨단 말이에요. 아버지는 제 앞에 무릎을 꿇고 사죄하며 포효했습니다. 저도 그런 아버지를 끌어안고 함께 눈물을 흘렸네요. 그제야 저는 흐려진 시야 사이로 아버지를 자세히 뜯어봤습니다. 비록 희미한 기억이지만 정말 어릴 적 기억 속에 남아있던 그 사내이더군요. 무뚝뚝하긴 하지만 가족만 알던 듬직한 아버지, 바로 그 사람이었죠. 몇 년에 걸쳐 어렵게 저를 찾은 아버지는 차마 제 앞에 나서지 못하시고 집 앞에 차를 세우고 고민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마침 그때 시어머니에게 쫓기던 제 눈에 아버지의 차가 들어왔던 거죠. 한참이 지난 후에 그날의 일을 회상하며 저는 아버지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그날 하필 제가 왜 아빠 차에 올라탔을까요? 혹시 엄마가 안타까운 마음에 저희를 만나게 해준 건 아닐까요? 그런 제 말에 아버지는 아무 말도 못하시고 어머니를 향한 죄스러움에 눈물만 흘리셨답니다. 그날 별장에서의 기막힌 재회 이후 저는 아버지를 따라 서울로 올라와 남자친구를 만났습니다. 시어머니의 말대로 남자친구는 제가 연락두절된 일주일 동안 먹지도 자지도 못하며 미친 사람처럼 지낸 것 같았어요. 그래서 저는 얼굴이 반쪽이 된 남자친구에게 차마 시어머니의 만행을 고자질할 수 없었네요. 어머님과의 약속 때문이 아니라 충격받을 남자친구가 걱정이 돼 그날의 일은 비밀로 하기로 마음먹은 거죠. 그래서 돌아가신 줄 알았던 아버지를 만난 충격에 연락할 수 없었다고 둘러댔고 남자친구도 깜짝 놀라며 저를 축하해 주었답니다. 그리로 저는 아버지의 손을 잡고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신부가 되어 결혼식장에 걸어 들어갔습니다. 아버지는 약속한 대로 남편에게 번듯한 한의원을 차려주고 저희의 신혼집도 마련해 주셨어요. 시어머니는 입이 귀에 걸려 제게 온갖 사내 준비를 해다 주며 칭찬하느라 입에 침이 마를 지경이었네요. 그토록 미워하던 제가 재력가 아버지를 두었다는 이유만으로 하루아침에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며느리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결혼하고 2달째 되던 어느 날 시어머니가 대성통곡하며 전화를 했더군요. 이 일을 어쩌면 좋니? 글쎄 현우가 내가 널 병원에 끌고 가려고 했던 일을 알아버렸다.
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저는 입도 뻥끗한 적이 없는데 도대체 그 말을 어디서 들었다는 말씀이세요? 아니, 내가 현은의 한의원을 자랑했더니 우리 동네 사람이 거기 약을 지으러 간 모양이야. 근데 이 푼수떼기 옆편 내가 너한테 한 짓을 고스란히 얘기했다는 거 아니겠니? 그날 내가 집에 돌아오는 길에 너를 놓쳐서 분한 마음에 그 여자 만나서 술을 한잔 했거든. 그 여자는 현우도 그 일을 다 알고 있는 줄 알았나 보더라. 현우가 나한테 전화해서 연 끊자고 소리소리 지르고 난리도 아니다. 네가 나 좀 도와다오. 저한테는 그렇게 입단속을 시키시더니 어떻게 그런 실수를 하셨어요? 현우 씨가 다 알아보려는데 제가 뭘 어떻게 도와드려요? 제가 무슨 소리란데 어머님이 한 일이 없어지는 건 아니잖아요. 내가 너한테 다 사과하고 너도 용서해서 없던 일로 하기로 했다고 말 좀 해줘. 부탁이다. 그래서 저는 할 수 없이 그러겠다고 약속했지만 남편의 반응은 싸늘했습니다. 어떻게 자기 손주를 가진 여자에게 그런 짓을 할 수 있는지 도저히 용납할 수 없다고 하더군요. 그러더니 그날 이후로 시어머니와의 모든 연락을 차단하고 한의원에 찾아가도 만나주지 않는 모양이더라고요. 그러더니 몇 달 후에 손주를 보러 산부인과에 찾아온 시어머니를 제 앞에서 차갑게 내쳐버렸답니다. 그래서 어머니는 몇 년째 아들과 손주의 얼굴도 보지 못하고 가끔 제게 전화해서 신세 한탄만 하고 계십니다. 물론 저도 그날 저를 바라보던 시어머니의 눈빛을 생각하면 아직도 소름이 끼쳐요. 하지만 자식을 볼 수 없는 부모의 심정을 떠올리면 마음이 편치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남편이 얼른 마음을 풀고 시어머니를 용서하기를 바라고 있는 상황이네요. 이제 저에게는 든든한 아버지가 계시니 시어머니가 절대 저를 함부로 대하지 못할 거라는 자신감이 생겼거든요. 그런데 제가 결혼하고 몇 달 지난 어느 날 아버지가 큰 결심을 했다며 이런 말씀을 꺼내셨어요. 애비가 오랜 시간 미뤄오던 일을 이제야 하게 됐다. 사람이 죄 짓고는 못 사는 법이라더니 내가 한국을 떠나 그렇게 큰 부를 이루고도 수면제 없이 잠든 날이 거의 없었어. 너랑 엄마를 찾아야겠다는 생각 말고도 한 가지 더 나를 괴롭히는 일이 있었거든. 나한테 돈 못 받아 힘들어할 사람들이 계속 마음이 걸렸던 거지. 그래서 이번에 수소문해서 그때 빚쟁이들한테 20년간 못 준 이자까지 두둑히 쳐서 빚을 다 청산했다. 진즉에 했어야 하는 일인데 막상 엄두가 나지 않아 미루던 일이지. 근데 조금 있으면 세상에 내 손주가 나온다고 생각하니 그 애한테만은 부끄럽지 않은 할애비가 되고 싶더구나. 그러셨어요? 정말 잘하셨어요, 아빠. 근데 아직 못한 일이 하나 더 있다. 내가 죽은 사람 이름으로 20년이 넘도록 산 것도 죄가 된다는구나. 그래서 차수하기로 했다. 그 결심을 하고 나니 마음이 얼마나 편한지 몰라. 그 말을 남기고 정말 아버지는 경찰에 찾아가 자수하셨어요. 사실 빚쟁이들이 아버지를 고소한 상태였는데 아버지가 죽은 사람이 되면서 그 사건도 그대로 수사가 종결되어 버렸거든요. 저와 아버지는 한동안 다시 이별할 것을 각오했지만 다행히 빚쟁이들에게 자발적으로 빚을 갚고 자수한 것이 정상 참작되었어요. 거기다 몇몇 빚쟁이들은 저희 아버지를 용서한다는 의견을 법원에 제출해주기도 했네요. 그리고 알고 보니 아버지는 중국에서도 좋은 일을 많이 하셨더라고요. 자선 사업에 아낌없이 돈을 내놓고 형편이 어려운 지원의 가족들에게 의료비와 생계비도 많이 지원해 주셨더군요. 그런 아버지의 선행이 반영되었는지 생각보다 구형이 가볍게 나왔답니다.
저는 그동안 아버지의 옷바라지를 하고 떳떳하게 죗값을 치른 아버지는 올해 초 다시 사회로 복귀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중국 생활을 정리하고 아예 한국으로 들어와서 별장에서 주말마다 손주를 만나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계십니다. 요즘 저는 불과 몇 년 전까지도 상상하지 못했던 행복 앞에 매일매일 꿈꾸는 듯한 나날을 보내고 있네요. 그럼 오늘 제 얘기를 들어주신 여러분들에게도 부디 이런 꿈 같은 행복이 함께하길 기도드리며 저는 이만 인사드리겠습니다. 사연을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어, 어, 어.